이 당시에 얼마나 충격을 줬겠습니까? 이 사회에 주는 충격 자체가.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1992년 1월 17일 자정 무렵 충북 청주시의 한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정집에 칼을 든 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강도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고 방 안은 강도가 금품을 찾은 듯 온통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는 집주인인 김 씨가 속옷만 입고 반듯하게 누워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21살 대학생 딸은 강도에게 손발이 결박당한 채로 겨우 빠져나와 옆집으로 달려가 신고했습니다. 강도는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듯 딸의 브래지어를 칼로 끊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의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곧 현장에 감식반이 도착하고 형사들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물건에서는 가족의 것이 아닌 다른 지문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이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심야에 흉기가 든 강도가 침입했는데 베란다와 창문, 현관 등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금품을 노린 강도가 놀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여러 번 찌른 것이 아니라 심장을 깊숙이 한 번만 찔렀다는 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반항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집주인인 김 씨를 죽이고 온 방을 뒤져 금품을 훔쳐간 강도가 대학생인 딸에겐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것 역시 경찰은 의심했습니다. 그렇다면 강도는 애초에 아버지만 노렸던 것일까? 이 모든 상황 중 경찰이 가장 의심을 품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딸이 속옷만 입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정황을 느낀 형사가 딸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너희 아버지 보고 왔는데 다행히 아버지 살아계신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안 된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얼마 뒤 집에서 발견된 지문으로 집에 침입한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진관. 피해자의 딸과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22살의 학생이었습니다. 김진관 씨를 본 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한 목소리로 혼자 중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범인이에요. 오늘 사건은 정말로 진짜 끔찍한 사건인데요. 1992년 1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딸 김보은 씨 그리고 그의 남자친구였던 김진관 씨가 체포가 됐습니다. 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를 하고 강도로 위장한 듯한 그런 사건인데 이 현장을 보고 경찰에 의심을 품은 몇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침입 흔적이 없었던 것, 그리고 심장만 한번 찔른 것, 그다음에 딸이 어떤 성폭행의 흔적을 좀 만든 듯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현장을 봤을 때. 강도라고 하기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상당히 발견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은 문을 따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유리를 어떻게 깨고 들어오거나 이런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데 몰세큰이 남아 있느냐? 네. 그러면은 이것이 증거 불균형을 이제 해소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또 하나는 이 강도 사건이라고 하면은 돈을 노리기 때문에 돈을 달래는 것이 목적이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부차적인 거란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위협훈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심장만 한번 그것도 쭉 찔러갖고 살해를 했다. 그럼 이것이 살인이 주 동기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도라고 하기엔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한 번만 찔러? 한 번으로 바로 죽여? 바로 죽이면 돈을 못 얻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21살 딸이 속옷만 입고 아버지랑 같은 이불을 덮고 잔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처음 현장을 본 형사들은 뭐야 이건? 이거 엉망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재구성을 해본 거죠. 이건 되게 이상하다.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아버지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들려 깨봤다. 그러니까 꾸미려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꾸밀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안방에서 자고 나는 내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가봤더니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본인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위장 상황에 대한
묘사일 것 같은데 같은 방에 자고 있었다는 전제를 아예 그 굉장히 기본 사실화 일반적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했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뭔가 이 둘 사이에 이상한 좀 일반적이지 않은 관계가 아닐까 하는 좀 의심도 들어서요. 이 완전히 위장된 살인, 이게 뭐 이걸 도메스틱 스테이지 머더라고 하는 이런 분류를 하지만 네.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진술을 아버지는 다르게 자고 있었고 내가 여기 있었는데 저 건너방에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소리를 듣고 뭐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 갖고 이렇게 했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아버지는 죽었어. 여러모로 생각을 해도 그럼 넌 왜 아버지가 죽는 것을 못 막았어? 예를 들면은 네. 뭐 그렇게 이제 반문이 올 거에 대한 어떤 뭐 좀 스테이징을 생각했다거나 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 뭐 이 사람 혹은 이 사람이 일종의 거짓말을 하게 된 것도 상황적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 연인이었다고 하는 김보은 씨, 김진관 씨, 이 보은 씨 아버지를 왜 살해했던 건지 살해 동기는 무려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은 씨가 7살이던 해 어머니는 보은 씨를 데리고 아들이 2명 있는 김영호라는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당시 어린 보은 양은 아버지가 생겼다는 기쁨에 밤잠을 설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비웠던 어느 날 밤, 의붓아버지인 김 씨가 9살 보은 양을 성추행했습니다. 그리고 곧 추행은 성폭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린 보은 양은 반항할 수 없었고 김 씨의 성범죄는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보은 씨의 어머니에게 범행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김 씨에게 이혼을 하자며 보은 씨를 데리고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영호는 식칼과 쥐약을 들고 와서 이혼을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김영호가 보인 행동은 뻔뻔하다 못해 치를 떨만한 것이었습니다. 부인에게 들킨 후엔 거리낌 없이 대놓고 딸을 강간했던 겁니다. 심지어 한 방에 엄마와 딸을 눕혀놓고 번갈아가며 성폭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범행을 끝낸 후 김영호는 내가 너와 엄마 둘 다 모두 관계를 했으니 이제 엄마를 형님이라고 부르라 라며 빈정대며 두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아버지 김 씨가 누나를 욕보인다는 걸 두 아들이 눈치챘을 때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신고할 생각 대신 보은 씨를 성추행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영호는 미쳐 날뛰며 두 아들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성추행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신의 여자를 아들들이 건들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천인공노할 친족 성폭행은 보은 씨가 20살 대학생이 돼서도 계속됐습니다. 김 씨에게서 도망치려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무용과에 진학한 보은 씨. 하지만 김용호는 딸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물론 학교 행사는 일체 참가하지 못하게 했고 수업이 끝나면 자취방에 돌아갔는지 꼭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보은 씨의 행동이나 생각마저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무조건 청주집으로 내려와야 했고 고향집에 올 때마다 그 지옥 같은 시간은 계속됐습니다. 보은 씨는 남자를 제대로 사귈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몸은 더럽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결국 사랑은 피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 김진관 씨였습니다. 네, 당시에 이런 친족 성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해서 이제 뭐 사회적인 충격이 컸다고 하는데 1년 전에 김부남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부남 씨가 어떤 자신이 어렸을 때 성폭행한 사람을 찾아가서 살해한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골마왔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 90년대 초반 터져나오기 하면서 전 당시에 뭐 이걸 몰랐기 때문에 어땠나요, 교수님? 그 당시에 당시에는 뭐 이런 성범죄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가치관이 없는 상태에서 네. 이 사건이 준 충격은 매우 거의 뭐 한국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였고, 그리고 한국 사회의 여성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성 관련된 성범죄 관련된 그 이 지침 아니면 그 지형을 바꿔놓을 정도로 아주
상당히 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우리나라의 친족 성범죄는 다른 문화권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이게 참 웃긴 얘기죠. 왜냐하면 동방예의지국이고 가족 가치가 제일 높다고 얘기하는데 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네. 실제는 친딸에 대한 하는 우부딸에 대한 성적인 공격이 다른 문화권보다 조사에 따라는 다르지만 50% 정도 높거나 네. 어떤 경우는 더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얼마나 충격을 줬겠습니까? 이 사회에 주는 충격 자체가.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아들들 누나를 아버지가 성폭행하고 있다는 걸 알면은 저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뭐 신고하든지 아니면 뭐 뭔가 이제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침묵하든지 뭐 그 정도의 행동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누나를 자기들도 이제 성추행하려고 하다가 아버지한테 오히려 구타를 당하고 구타한 이유도 웃겨요. 자기의 여자를 건드렸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발상인 건지 이들 사이에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김영호라는 남자는 여성에 대한 소유의식하고 매우 폭력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폭력적인 성의식, 성관계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들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자기 의붓어머니나 의붓누나를 뭐로 생각했겠어요? 똑같은 여성, 말하자면 자기가 지배해도 되는 여성으로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아버지의 그것을 그대로 거울처럼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김보은 씨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네. 이게 이 말한 김영호라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 하더라도 자기 거를 자기 소유물을 건드리니까 공격을 한 거죠. 이게 짐승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 이후에 하는 행동도 사실은 이제 대학교를 어쨌든 탈출하고 싶으니까 청주라는 곳을 아버지가 있는 곳을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무용가에 갔는데 거기서의 행동마저 하나하나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사실은 나의 범죄가 안 들켜지기 위해서 어딘가에 틀에 가두고 이렇게 하는 행동과는 또 다른 행동으로 보이거든요. 자기 어떤 소유지를 떠나는 거잖아요. 네. 떠나게 되면은 뭔가 불안해 여기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김영호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오히려 새로운 말하는 김보은 씨가 새로운 자신의 먹잇감으로 변화되는 것 자체를 즐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그냥 끝간데 없이 자기의 주머니 속에 넣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 주머니 속에 넣고 있으면은 식상해요. 재미가 없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 네, 이 범죄자 입장에서. 네. 그러면 이 자신의 피해자, 자신의 먹잇감이 조금 더 새롭게 변하는 것 자체를 네. 그걸 또 즐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오히려 김보은 씨가 도망 나가려고 했지만 그거 자체도 자신의 손아귀에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보은 씨와 김진관 씨는 학교 행사에서 우연하게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보은 씨는 늘 미안한 마음이 한편에 있었다고 하고요. 결국 김진관 씨와 헤어지기 위해서 사실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그 부분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깊어질수록 보은 씨는 남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더 느꼈다고 했습니다. 다정한 진관 씨를 볼수록 죄책감에 시달리던 보은 씨는 결국 그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진관 씨에게 지금까지 의붓 아버지에게 당해왔던 지옥 같은 시간에 대해 숨기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보은 씨의 이야기를 들은 진관 씨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진관 씨는 분노와 함께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컸다고 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진관 씨. 하지만 보은 씨는 이미 한 번 신고했지만 아버지의 지위 때문에 경찰이 그냥 사건을 무마시킨 경험이 있었습니다. 의붓 아버지 김영호는 당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총무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친족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영호의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한 채 돌아가 버렸습니다. 김영호는 부인과 딸이 도망가지 못하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엉뚱한 짓 할 생각 마. 우리나라 모든 검찰 수사망이 내 손에 있어. 허튼 짓 하면 알지? 그리고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가끔 집에 조사받을 피의자를 데려와 모녀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무차별 폭행을 하면서 피의자를 신문했습니다. 김용호의 잔인함을 아는 모녀는
도망갈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진관 씨는 자신이 이 지옥에서 보은 씨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영호를 죽이고 강도로 위장하기로 했습니다. 보은 씨가 고향집으로 내려가기 전날 진관 씨는 서울 창동시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과 테이프, 장갑 등을 구입했습니다. 다음날 충주에 내려간 진관 씨는 보은 씨에게 전화해 새벽 1시를 범행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윽고 약속한 새벽 1시가 넘자 김영호는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잠들었습니다. 그가 확실히 잠든 걸 확인한 보은 씨는 집의 문을 열어뒀고 진관 씨는 그곳으로 침입해 김영호가 잠들어 있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양쪽 무릎으로 누워있는 김 씨의 양팔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한 뒤 식칼을 손에 들고 김 씨를 깨운 진관 씨. 그는 잠에서 깬 김영호에게 보은이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놔달라며 애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김영호가 내뱉은 말은 인연이 바람이 났다며 다 잡아놓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에 결국 김진관 씨는 김영호의 심장에 칼을 깊이 꽂았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에 둘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고백에 따라서 과거에 한번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인사만 하고 돌아가더라. 그리고 집에 일부러 피의자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막 폭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뭐 어떤 힘을 보여주는 듯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모녀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되는지 왜 20살이 넘도록 신고를 안 하고 있었느냐라고 의문이 드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애들은 검찰 사무직 애들입니다. 네. 그 사무직 애들 중에서도 가장 완고가 보통 4급, 5급 애들인데 김영호라는 애가 바로 그런 애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그 지역에서 일종의 터줏대감 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지역에 있는 경찰서장 정도도 와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권력이 막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피의자, 용의자 데려다가 두들겨 패고 거의 반 죽여놔도 누가 그 사람을 신고할 거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애초에 보은 씨나 보은 씨 어머니한테 보게 해갖고 일종의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얼어붙게 만드는 방식으로 네. 했고 아마도 그 이전에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도망갈 수 없다는 어떤 무력감을 계속 심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네. 이 김보은 씨는 신고도 했어요. 했죠. 네. 이건 대단히 큰 용기예요. 왜냐하면 아마 다른 사람들은 신고도 못하고 그냥 맞아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거의 태반입니다. 이 친족 폭행 사건에서는 네. 성범죄.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용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용기를 이 김영호는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김진관 씨가 더 분노를 한 거예요. 이제 이 말도 참 워딩이 물론 이제 이 마지막 상황은 이 김영호가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본인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쨌든 김진관 씨와 김보은 씨의 이제 증언인데 나중에 진술인데 이렇게 무릎으로 누른 상태에서 위에서 놔달라고 얘기했을 때 이 김영호가 인연이 바람이 났다. 다 잡아놓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김진관이 마지막에 그 심장을 찔렀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는데 이 진술과 이 워딩은 뭐 실제 진짜일까요? 아니면 네. 솔직히 말하면 김진관 씨는 김영호라는 사람과 관계가 2차적인 관계죠. 네. 그죠? 자신의 여자친구인 자신이 그 구해줘야 될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까지도 김영호를 죽이는 거에서 꺼려했어요. 네가 여기서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죽이지 않겠다. 네네. 당연히 그 김진관 씨는 그랬을 거예요. 그게 속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분노했다 하더라도 네. 사람을 죽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발 잘못 인정하고 안 하겠다고만 하면 내가 하겠다. 이건 아마 진심이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김영호라는 이 범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분노를 한 거죠. 왜? 자기의 먹잇감을 오히려 채가려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 시각으로 김진관 씨를 바라보는 겁니다. 즉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심각한 분노를 얘기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죽이는데 그 죽이는 방식 자체가 심장을 찌른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건 그래서 이것은 심장을 찌른 것은 김보은 씨가 아닐 겁니다. 네. 김진관 씨가 찔렀고 김진관 씨가 찌른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니까 이거는 행동 증거와 정확히 맥락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실제 상황에 예, 부합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실체는 김보은 씨와 김진관 씨가 구속되고 이튿날 사건이 알려지며 분노와 함께 동정 이어론이 일었고요. 온 국민의 눈은 재판에 쏠렸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할 수 있냐며 피해자이며 가해자가 된 김보은 씨와 김진관 씨의 편에 서서 분노했습니다. 전국의 여성단체와 대학생들은 이들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줘야 한다며 들고 일어났고 이 무죄 주장을 위해 싸울 22명의 변호인단이 꾸려졌습니다. 1992년 3월부터 재판이 시작되자 밀려드는 방청객 때문에 재판을 연기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재판에서 사망한 김영호에 대해 더 경악할 만한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보은 씨의 어머니가 법정에 올라 증언을 했던 겁니다. 죽은 남편은 평소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딸과의 관계를 알았지만 이혼이나 고소할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남편은 전처의 온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학대해서 집을 나갔고 전처 소생의 딸은 시끄럽게 운다고 남편이 이불을 뒤집어 쓰여 질식해 죽었습니다. 우리 모녀를 한 방에 번갈아가며 성폭행했을 뿐 아니라 보은이 가정교사도 성폭행하고 담뱃불로 온몸을 지졌습니다. 그의 악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종종 다방 종업원이나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집으로 데려와 때리고 성폭행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압수물인 포르노 비디오나 잡지를 집으로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딸에게 포르노에나 나올 말도 못할 변태짓을 시키기도 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이혼이나 고소를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달고 살았고 너무 무서워 시댁 식구들이나 남편의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외면했다고 했습니다. 보은 씨의 어머니는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었기에 너 하나 참으면 집안이 편안하다 라며 딸을 희생시켰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증언을 들은 후에도 검사는 김보은 씨에게 아버지와 둘이 내연 관계가 아니었냐 라며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니까 아버지와 헤어지려고 죽인 게 아니냐 라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1992년 4월 4일 1심 재판부는 김보은 씨에게 징역 4년, 김진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모두 항소했습니다. 7월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김보은 씨의 진술이 시작되자 법원 안이 그야말로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는 김보은 씨는 김 씨가 자신을 처음으로 성폭행하던 날 그 충격 때문에 지금까지 가끔 멍해지고 구역질하는 버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휴일이나 방학이 늘 두려웠는데 그런 날이면 하루 종일 방 안에 갇혀 몹쓸 짓을 강요받았다는 겁니다. 대입시험을 앞두고도 그 인간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말을 안 들으면 사정없이 때리고 잠을 재우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보은 씨입니다. 구속된 후 감방에서 보낸 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20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밤새도록 짐승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고통받는 진관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벌을 받을 테니 진관이를 선처해주세요. 진술을 하며 연인 진관 씨를 생각한 보은 씨. 최후 진술을 하던 진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다음으로 사랑하는 보은이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걸 알고도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낄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보은이의 의붓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보은이를 살린 겁니다. 결국 재판은 대법원까지 갔고 김진관 씨는 징역 5년, 김보은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제 재판 관련된 사실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제 법정에서 나왔던 김영호가 이 가족 내에서뿐이 아니라 외부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그리고 하는 것도 굉장히 또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들을 여성들에게 했어요. 이 사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경찰이라든가 검찰 수사관들이 이제 그 피해자나 피의자 여성들에 대해서 이 성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인 같은 걸 데려다가 강간하고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뭐 그런 일들 계속 벌어지지 네, 않습니까? 많이 있었죠. 네,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런데 92년입니다. 이게 지금 30년 전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얘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 해서 그 지역에서 아무도 얘를 고소할 애가 없습니다. 경찰도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짓을 하죠. 더 악랄한 것은 이거를 무차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는 아마 전처의 딸도 죽였을 겁니다. 여기는 그냥 죽었다고 하는데 질식시켜서 죽였다. 네, 그것도 맞을 이제 겁니다. 근데 수사도 안 됐잖아요. 네. 그죠? 이놈은 미친 살인자입니다. 김보은 씨는 감방에서 구속 상태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지난 20년보다 훨씬 편했다. 적어도 밤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감옥이 보호 장치가 된 거죠. 아무도 손을 못 대니까. 네. 근데 바깥에 나가면 김영호가 손을 성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남자가 했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재판 관련돼서 검사의 이 망언이 미친놈이죠, 검사가. 네. 아버지와 둘이 내연 관계가 아니었냐. 아버지랑 헤어지려고 죽인 거 아니냐. 지금도 검사들 법정 가면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네. 그 똑같은 변호인이라고 하는 애들도 똑같은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배웠다는 놈들이 네. 비슷한 얘기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 식구거든요. 이게 변호사의 주장은 이게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에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정당방위하고 심신미약이고 두 개로 어쨌든 형 감형을 위해서 뭐 노력을 했는데 결국 정당방위, 심신미약 둘 다 인정이 안 돼요, 대법원까지. 안 그래서 됐는데 네. 사회적 압력 때문에 네. 이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한 거고 지금도 정당방위가 여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어떤 특정한 장면에서 연결 과정이 있어야지 우리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자기를 강간했던 범인을 발견해 갖고 바로 총으로 쐈는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30년, 20년, 30년의 시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거는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의 심리적 충격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놨고 그걸 통해서 내가 마지막에 끝내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법체계 때문에 저 사람을 죽인 것이 네. 인정받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이 성폭력 특별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 친족 관련된 네. 친족 관련된 조항이 생기가 된 겁니다. 네. 이제 5년, 그다음에 3년의 집행유예 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진관 씨는 대통령 사면 받아가지고 2년 넘게 좀 복역을 하다가 결국 출소했다고 하고요. 김진관 씨의 부모님은 김보은 씨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12년 동안 고생이 많았다며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후에 김진관 씨 부모님들은 김진관 씨 복권을 위해 여러 번 신청했지만 다 기각을 당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자체도 비극이죠. 왜냐하면 김진관 씨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복권이 되는 것 자체가 끝내 정의가 실현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복권을 요청을 하신 거고 네. 우리의 그 보수적인 법관들은 그 자체는 인정 못하겠다. 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거면 그때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복권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방위의 논리, 복권의 논리가 다 지금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존엄한 사법부가 그렇죠.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그렇죠.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끝내기 전에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방송하다가 김보은 씨가 뭐 더럽혀졌다, 더러운 이런 식으로 지금 워딩을 했는데 이게 당시 김보은 씨 워딩이고 당시의 어떤 그녀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이게 요새 나왔듯이 뭐 성적 수치심이란 단어를 바꿔야 된다라는 더럽혀졌다라는 이런 심지어 이 대법원 판결문에도 정조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이 같이 깔려 있기 때문에 더럽혀졌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어쩔 수 없이 썼다. 이걸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네. 형법이 바뀌면서 네. 정조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애매하죠. 시차가. 네. 그래서 그때 그 개념이었고 그렇게 쓴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굉장히 제가 뭐 역대급으로 방송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읽으면서 목소리가 떨린 게 스스로 느껴질 정도로 처음인데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고 아마 듣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지금 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까지도 교수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에서 정말 특이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친족 내의 성범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방송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크라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크라임은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고요. 더 많은 프로파일링 콘텐츠 듣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에 주소 클릭하셔서 팟빵 프로파일러 배상원의 크라임으로 오시면 됩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